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이 웨인 다이어의 자유롭게입니다. 웨인 다이어 지음 이병걸 옮김 21세기 북스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 웨인 다이어의 통쾌한 자유론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항적이어야 한다. 알렉스는 40대 중반으로 가벼운 심장마비와 2차례의 출혈성 궤양을 겪은 후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알렉스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을 희생시켜가며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전형적인 기업 임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스는 잦은 출장에 못마땅해 하던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스의 건강은 아주 위험한 상태였고 계속 자신의 한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만성적인 사교성 알코올 중독자였고 젊은 여자들과 의미 없는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열성적으로 학업을 추구했던 공부벌레였고 주요 단체에서 가장 젊은 회장단의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이야기해보면 그가 패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갔고 자살을 기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약물과 권총으로 직접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으며 죽음에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는 1200만 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항우울제와 진정제를 위해 연간 1억 개 이상의 처방전이 사용되며 체중을 줄이기 위해 2,500만 개의 암페타민이 사용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숙면을 도와주거나 반대로 잠이 안 오게 하고 긴장과 고통과 경련 등을 풀어주는 무처방 약품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불면증, 무기력함,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하고 심리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도 기록적으로 늘어나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사, 정신과 의사 등에게 집단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알코올 중독이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21세 이하 젊은이들 중에 자살로 죽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협력을 희생시켜가면서 경쟁을 제도화한 우리 사회 문화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며 지금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지 못할 경우에는 겪을 수 있는 끔찍한 결과들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알렉스 또한 오랫동안 이야기해보면 그가 패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되어 갔고 자살을 기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약물과 권총으로 직접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고 죽음에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화하며 단호하고 직설적인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삶을 비롯해 다른 모든 것 위에 비즈니스 세계의 성과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죽여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알렉스는 소중하다고 말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체계적으로 무시했고 그는 훌륭한 임원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행복을 위해 자기 인생을 관리할 의지가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알렉스는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알렉스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복잡한 업무에 자신의 모든 순간들을 소비했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했으나 아이들과 하루에 몇 분 이상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건강과 편안함을 바랐으나 심장병과 두 군데 궤양 이외에도 혈압이 너무 높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처럼 알렉스가 말했던 모든 것은 자신의 행동과 완전히 모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알렉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재조정하기보단 하루하루의 목표를 정해서 실천해보라 권유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을 나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자기가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비즈니스는 잘 진행된다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알렉스는 두 아이들과 상의해서 모두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마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처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스는 새롭고 경쟁에 기초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 개발해냈습니다. 알렉스는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던 업무를 잠시 멈추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식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라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익히는 어려운 작업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멈추고 삶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가족이 상담을 마치고 2년이 지난 후에 몬타나에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혼잡한 뉴욕을 떠났습니다. 훨씬 더 큰 보상, 즉 보다 조용한 삶과 개인적인 보상을 위해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는 모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알렉스는 삶을 구하는 변화를 선택한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알렉스는 우선 과거에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했고 경쟁이 삶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알렉스는 수세기 동안 여러 철학자들이 자세히 설명했던 근본 진리를 배웠습니다. 가끔은 모자란 것이 과한 것보다 낫다. 사람이 물질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알렉스처럼 때론 좌절을 겪어야 합니다. 물질 지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행위를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흔히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마구 부려먹고 물질 획득을 위해 이용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붕괴하고 물질 지향적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물질 지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 다시 물질에 매달리고 더욱 사람들과 멀어지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이들을 위로해주는 건 오로지 물질뿐입니다. 사람과 생명체는 모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삶이 없다면 즐거워해야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즐거움을 치워버린다면 이 세상에는 의미를 지니거나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삶 그 자체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돈과 지위를 위해 날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희생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 그리고 사랑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획득한 물질들은 모두 하찮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맞서 싸워라.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과거에 부족하고
배고팠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그 시절 간단한 물질에 감사할 줄 알았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진심으로 믿었다.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어린 아이를 보라. 잘 자란 아이들은 돈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취할 수 있다. 우선순위 목록을 재조정하고 진실로 중요한 것을 살펴볼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삶을 그런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다. 40대 중반의 루이스는 이혼하려던 참이었다. 루이스의 남편은 루이스가 재산을 정리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루이스는 모든 게 불공평하다며 나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루이스는 집, 가구, 자동차, 몇천 달러, 그리고 약간의 보석 같은 재산에 대한 근심과 우울함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며 투덜거렸다. 상담을 하면서 루이스는 그런 물질이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또한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그런 물질의 소유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루이스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지금껏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시켜 왔던 것이다. 그 부부는 물질 지향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이혼은 전쟁터 같았다. 루이스는 이 전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획득하여 자신이 집요한 전사임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이스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장난감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의 언어 패턴은 비용, 자산, 부채 같은 용어가 중심을 이루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언제나 돈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그녀는 돈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돈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루이스는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방법과 성취감을 우선순위 목록의 최상위에 올려놓는 방법을 곧 습득했다. 남편의 시도를 무시하거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것처럼 보다 실용적인 대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루이스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행복은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물질 획득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욕구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행동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마침내 루이스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일을 일임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두었다. 또한 전 남편과 재산 문제로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겨놓고는 보다 보상이 많은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 결과 루이스는 하고 싶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이혼 문제에서 벗어나 휴가를 떠나고 데이트를 하고 무엇보다 인생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상담 중에 나는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혼 소송에서 이겨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상담은 희생으로 이어지는 자기 패배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분명히 명심해 두어야 할 점은 사람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시합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 문화에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는 하나의 질병이다. 시합에 졌다는 이유로 혹은 조금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시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아왔다. 또한 스카우터들이 선물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수치스러운 행동도 보았다. 이것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라면 나는 언제나 승자가 되지 않는 길을 택하겠다.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통제하고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다. 승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패배시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타인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심리적 노예가 된다. 그렇다. 코치에게 승리는 전부도 유일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불과하다. 승리를 추구하는 것은 멋지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의 삶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약물을 이용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꾸짖는다면 그런 승리는 당신이 생각해온 가치와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합 중에는 승리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시합이 끝나면 자신의 승리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해야 한다고 가르칠 때 우리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신념 체계의 희생자가 된다. 실패는 학습 과정의 자연적이고도 필요한 부분인데도 우리는 자신에게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패는 흔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기 경멸과 분노를 통해 경험된다. 분명 우리는 승리를 성취하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은 성취 정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삶의 우선순위를 평가해보자. 자신의 행동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해보라. 일에 대해 느끼는 나의 책임감을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진정 성취하고 싶은 것과 그 이유를 적은 목록을 만들라. 그런 다음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라. 개인적으로 갈망하는 일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고려해 사고를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신경 불안 대신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침묵의 시간, 개인 생활,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라. 하던 일을 잠깐 접어두고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보낼 시간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낮잠을 자거나 가족과 함께 외식하러 나가거나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작은 시간이라도 내기 시작하면 결국 규칙적이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조직의 노예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의도대로 조용히 이루는 습관을 하라. 자신의 새로운 태도나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저 자신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이 활동하도록 하라. 위원회나 이를 감독하면서 쓸데없이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라. 저녁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떠나면서 하던 일을 그냥 남겨두는 연습을 하라. 그날 하루 벌어진 모든 일을 다시 생각하는 버릇을 멈추고 내일이나 다음 해의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것을 그만두라. 비즈니스 문제를 끊임없이 되풀이해 말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른 식구들의 감정과 그들이 이루어낸 것, 그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몇 분 동안 텅 빔의 상태를 즐김으로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강박적으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일과 관련된 생각들을 떨쳐버려라. 휴가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했던 직업 세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휴식을 즐겨라.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과거를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사회에서 성공하는 가장 건전한 테크닉은 미래나 과거를 규칙적으로 잊어버리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운을 회복하고 보다 능률적인 사람이 되어 새롭고 더 좋은 관점에서 자신의 일을 평가할 수 있다. 은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절대로 은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지금 직장을 떠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생산력이 있으며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어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현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주력하라. 나이에 관계없이 미래의 어느 날 은퇴해서 날아다니는 새들과 석양을 지켜보며 그저 앉아 지내겠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노인주택지구가 이와 같은 노인 생활을 광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그런 생활을 실제로 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기분만 든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할당받은 모든 순간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허용하지만 않는다면 나이는 결코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은퇴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나 그저 연금 조건을 채우기 위해 일하고 있다면 돌아보라. 진정 그렇게 헛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지치게 하고 싶은지를 말이다. 일에 대한 만족감을 더 이상 미래로 미루지 말라. 미래는 어떤 사람에게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시켜 해왔던 일을 끝내고 은퇴하자마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조직에서 일을 지시받는 것이 싫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분하다면 그곳을 떠나라. 위험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자신을 실현시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헌신적인 사람이라면 곧 새로운 직장을 찾을 것이다. 단순히 현재 거기에 있고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더욱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 영원히 머무를 필요가 없다. 삶이 6개월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살자. 수만 년에 이르는 시간의 무한성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갑자기 숨도 못 쉴 정도로 짧게 느껴진다. 6개월이 6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오직 6개월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특별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다음과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자. 도대체 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라. 자기를 실현시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말하면서 나는 뭐뭐 할 책임이 있다 라는 변명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우리는 조직에 충성심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무리할 때가 있다. 또 우리를 무리하게 희생시키기 위해 가해자들은 조직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느낌을 주입한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말을 명심하라.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지불한 대로 받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불행을 합리화하는 행동을 멈추고 전과는 다르게 대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열심히 일할 때 주어지는 직함 같은 권위나 승진, 훈장, 큰 책상, 세면실 문 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등에 유혹당하지 말라. 이런 것을 받으면 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권위의 상징물들을 이것저것 수집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더 돋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삶이 헛되이 소비되고 있음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다. 자신에게 평화롭지 않다면 이 세상의 어떤 상징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맡아 하는 모든 일에서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 그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데 즐거움을 둬라. 그저 즐거움을 위해 그림을 그려라. 화가가 될 수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그저 그리면서 즐거움을 찾으라. 편안한 상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즐겨라.
모든 일에 완벽해지라고 강요하지 말라. 자신은 물론 다른 식구들에게 왜 그렇게 강요하는지 자문해보라. 쓸데없고 파괴적인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을 멈춰라. 그러면 쓸모있고 필요한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훨씬 더 강해진다. 가끔은 시계와 일정을 무시해라. 하루 동안 정해진 일정대로 생활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보라. 그렇게 하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왠지 그렇게 하고 싶을 때에만 먹고 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삶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은 충동에 자신을 맡겨보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돕지 못했다. 하지만 해가 뜨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아닌가? 네, 우리 우지님들 오늘 웨인 다이어의 자유롭게 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자꾸만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뜨거운 차 주전자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지금 현재 해가 뜨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그 사실, 그 대단한 사실만으로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 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즐겁게 살기로 해요. 우리 우주님들 오늘 또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